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 11쪽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중년의 위기야말로 자기 안의 눈부신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로 바라본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되찾는 것. 나아가 성난파도처럼 마구 밀려드는 고달픔,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끝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되찾는 것. 네, 이번 3월에는 꽃피는 봄에 칼융 심리학과 만나고 있어요. 바로 1988년에 쓰인 책이죠. 데릴 샤프가 지은 서바이벌 리포트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정여울 작가께서 직접 번역해 주셔서 더 가볍게, 더 친근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도 햇빛 나눔을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되게 융심리학을 깊게 잘 다루고 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느낄 때에도 융심리학을 너무 가볍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노먼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한 주 동안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융 개념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두 개의 개념 중심으로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책에서는 정말 많은 융심리학 개념들이 나왔어요. 뭐, 오늘 새벽에 읽은 거로는 뭐 투사라는 개념, 그리고 꿈이라는 개념, 뭐, 아니마 아니무스, 뭐, 자기 실현, 개성화, 컴플렉스, 페르소나 여러 가지 등등의 주요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같이 짚어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와 관련해서 시인 릴케가 말테의 수기에서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책 44쪽, 45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결국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거울을 찾는다. 우리는 얼굴에 칠해진 분장을 문질러 벗겨내고 모든 인위적인 가면을 지워내고 진짜 나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딘가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연극의 흔적이 여전히 들러붙어 있다. 과장된 표현이 우리 눈썹에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감정을 연기하느라 입꼬리가 뒤틀려 있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웃음거리가 된 채로 가면을 쓴 채로 이 세상을 휩쓸고 다닌다. 우리는 그저 반쪽짜리 존재일 뿐이다. 진짜 인간도 진짜 배우도 아닌 채로. 네, 페르소나 가면이란 표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45초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즉, 사회적 역할, 즉, 페르소나를 자신의 진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함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벗어나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요. 가면을 벗기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그 안에 누가 있기는 한 걸까? 역할을 벗어나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뛰어난 인재이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한 인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집단적 정체성을 채택할 경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즉, 그는 페르소나라는 보호막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잠시 쓴 가면이라는 것을 잊은 채로 그게 곧 나 자신이라고 믿는 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반응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주변 그 집단의 기대에 따라 결정되어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나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페르소나에 강렬하게 묶여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 15, 16년 전에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은 굉장히 강렬한 저의 페르소나일 수도 있었겠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컴플렉스들을 한 번에 덮어줄,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줄 강력한 페르소나로서 저는 코치를 선택했고, 그것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즉, 이 페르소나를 잘 키워서 나의 나약해져 있던 정체성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지금 제가 구축한 이 페르소나 없이도, 그러니까, 코치가 아닌 저도 그냥 저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짐으로써 조금은 이 가면과 페르소나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수많은 컴플렉스 신경증들을 잠시 눌러둘 수 있게 도와준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sam쪽에 보면은 사실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순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타인에게 인정받는 페르소나를 가진다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나 사이에 타협이 있는 건데요. 이 페르소나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건 꼭 필요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서 어울리며 지내기 위해서는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페르소나는 우리를 사회 생활할 때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다 알게 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만을 알게 되니까요. 즉, 건강한 측면이 있는 거죠. 가면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 페르소나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취약해지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페르소나가 떠오르시나요? 음, 그것과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중년의 위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는 60대 전후로 이렇게 퇴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0대 초부터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큰 기업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명함 속 그 기업의 이름 그리고 나의 지금 명 없는 나 자신과 그런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로서를 보아도 수많은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이 다 큰 후, 빈집 증후군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만 살게 됐을 때는 그 페르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그것을 찾는 이들이 사라졌을 때, 즉,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나는 누구였더라 등 그 페르소나가 없는 나 자신을
마주했을 때 제법 당황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헤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페르소나를 굉장히 갈구하게 돼요. 예를 들면 회사를 퇴직했음에도 그때 그 기업의 직급의 나로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든지요. 여러 페르소나가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친구지만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페르소나는 무엇이며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이 순간 잠시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책에서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노먼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표현은 VAS라고, 바스라고 했어요. 그릇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햇빛 나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의 후반부에 비유로서 굉장히 매료되었던 연금술 개념하고도 이어집니다. 바스, 그릇이 되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개념으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에서 미리 이제 번역하신 정유일 작가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노먼은 극심한 우울감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상담실을 찾은 보통 사람. 이 우울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울감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우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87쪽에 우울감에 대해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고 많은 멤버분들께서 그 부분 문장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책에서 우울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생동감에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활기차다고 표현한다. 자신의 영혼과 연결이 끊어진 남자는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다고 느낀다. 자기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오늘날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네. 요즘이야 이런 감정, 우울한 감정이 있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예전에는 영혼의 상실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우울하다라는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결국 모든 감정은 신호죠. 특히 이 우울감이 밀려올 때는 지금 내 영혼이 나 좀 봐줘. 내가 지금 너를 잃어가고 있어. 너와 멀어지고 있어. 나 좀 바라봐줘. 라는 신호가 바로 이 우울감입니다. 나를 본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 라는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33쪽을 한번 볼까요? 네, 33쪽에 갈등에 대해서 융의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33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융은 인간의 심리적 갈등에 대처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만약 한 사람이 내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양극단의 의견 사이에서 긴장을 견딜 수 있다면 결국 그의 정신 안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힘들 때 그 긴장을 잘 견딜 수 있으면 그 갈등을, 그러니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동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긴장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데요. 제일 흔한 것은 회피, 보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직접 마주보고 돌파해야 하는데, 어, 그것을 마주보기 힘드니까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는 완전 얼어붙어 버리는 증상들을 보이죠. 나의 영혼과 끊어졌을 때 오는 이 우울감을 있어서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그 우울감, 그 너머 있는 내 내면의 극적인 대립, 그 긴장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는 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13쪽에 정여울 작가가 썼던 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13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잘 돌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보살피는 마음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 즉, 나의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29쪽에 대리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순무밭에서도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장미처럼 노먼은 자기 내면의 토양에서 스스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는 아직 더 많은 고통을 겪어내야 한다. 자신에게 더 적절한 삶의 태도를 찾을 때까지. 각자 자신의 내면의 토양에서 스스로 성장해야 함을 대리 작가 역시 방점에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진짜 외면하거나 얼어붙거나, 흔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너머에는 방법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기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라고 조언을 해주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그 결과의 책임이 조언을 준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누가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떤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서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은 그래요. 회피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영혼을 마주보는 것은 회피할 수가 없죠. 나 자신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전문가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얘기함으로써 나아지길 바라고 조언을 얻길 원하지만 사실상 제가 일하는 분야도 그렇고 유사 분야도 그렇고 그 사람의 고민들에 최대한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내담자라는 거죠. 그런 진리 앞에 이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쪽인데요. 내면의 자기와 투명하게 마주서는 것, 남들에게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마주하는 것. 결국 나를 잘 돌봐준다라는 것은 물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뭐 마음을 알아주고 잘 쉬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진짜 잘 돌봐주는 것은 내 영혼이 나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돕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내면의 토양에서요. 내 내면의 토양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요. 쉽지 않지만 토양에서 스스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본인에게 맞는 삶의 태도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많은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내 안의 부끄러운, 내가 결코 누군가와는 공유할 수 없는 내면의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의 깊은 고통입니다. 너무 아파서 우리는 보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서 누가 그 부분을 수술해서 도려내주면 좋겠죠. 하지만 우울감으로 호소하는 내 영혼은 나 자신과 연결 좀 되어줘, 나를 잊지 말아줘 하는 나의 영혼은 그 연결되는 방식은 사실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도 외면하고 싶은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우리에게 윤과 대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당신 자신과 투명하게 마주 서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 그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스스로가 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융은 인생 후반부의 연금술 비유에 매료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58쪽입니다. 네, 58쪽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예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래에서 여섯째 줄인데요. 헤르메스의 밀폐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엄청 큰 냄비 같은 거예요. 실제 믿거나 말거나 과거에 고대 시절에 연금술사들은 광물을 가지고 와서 냄비 같은 큰 그릇에 넣고 그것을 팔팔팔 끓였는데요. 그 광석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내려서 날아갈 때까지 끓이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황금이 남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비유가 온 것이 바로 그릇, 바스라는 개념인데요. 헤르메스 밀폐된 그릇의 특징은 이런 거래요. 꼭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바스를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응원이나 판단 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홀로 마주하고 그 안에 불가능한 갈등과 모순을 오롯이 독립적으로 다루는 일. 그러니까 이 그릇에 뚜껑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닫아야 되는 거죠? 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과 홀로 깊이 마주 보며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셀프 고립이란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독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단절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 시선으로 보면은 자기를 말 그대로 역량을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 안에 가장 여리고 취약한 지점을 가만히 마주보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58쪽 아래입니다. 연금술에는 헤르메스의 밀폐된 그릇이라는 비유가 있다. 이 그릇은 열을 가해 그 속의 내용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꼭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열이 밖으로 새나가면 내용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릇에서 내용물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을 산산이 흩어지게 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황금, 즉 현자의 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흥미롭죠? 그러니까 납덩어리를 넣어서 현자의 돌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뚜껑을 닫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뚜껑을 살짝만 열어도
시작할 때 똑같은 납덩어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내면에 테메노스를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과 진하게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기 낳는 임신으로 비유하면 산파 같은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마주봐야 되는 어떤 갈등과 모순이 섞여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기를 거침으로써 순수한 것만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어지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길게, 깊게 바라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자신만의 성스러운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의 테메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되는지 알게 된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기어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 나의 내면의 토양에 스스로 성장하는 작업은 고통이 동반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적절한 삶의 태도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과 투명하게 마주해 봅니다. 어떤 나를 마주했나요? 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투명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서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마주하는 것이 컴플렉스 신경증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자신과 만나고 계신지 한번 한 주 동안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나와 마주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그럼 오늘도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